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한미 양측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대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서 윤 대통령의 다음 주 일본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둘러싸고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연쇄 정상 외교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국빈 방문으로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라는 윤 대통령의 방미 확정 소식 먼저 알아본 다음 여야 정치권 상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것입니다. We go together. 강제동원 불ю개법 폐기하라!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 확정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어젯밤 이 같은 내용을 동시 발표했는데요.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이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국빈 방문에는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의 이 국빈 방문은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에 이어서 두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미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이기도 합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중에 최고 수준인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도 여러 의전 절차를 받게 됐는데 의장대 사열을 비롯해서 공식 환영식, 또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송식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되는데요. 올해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미국과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펼치고 있는 만큼 미국도 국빈 방문으로 화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미국 의회 연설을 위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모두 6차례 있었고요. 이 가운데 상하의원 합동회의 연설은 모두 5차례 이뤄졌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1년 연설이 가장 최근의 예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핵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등이 모색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확장 억제 이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심화에 대응해서 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추진해온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4월 말 이 방미를 계기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해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state visit will only strengthen or deepen U.S.-ROK ties,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here at the White House. 윤 대통령 어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파견됐던 긴급 구호대 대원들과 또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와 구조견들을 청와대에서 격려했습니다. 오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구호 대원들의 연대의 정신이 한국과 튀르키예가 진정한 친구임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면서 감사를 표했고요. 튀르키예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행사 전에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구조견 격려 행사를 따로 갖기도 했는데요. 특히 구조 과정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었던 구조견 토백이와 혜태의 부상 부위를 살펴보고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구조견들의 구조 시연도 진행이 됐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구조견 티나와 함께 시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요. 행사장에 최근 입양한 반려견 세로미를 데려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튀르키예 구호 현장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그 연대 정신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다시 한번 역경 속에서도 인류애를 가지고 형제 국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의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달 26일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지금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 같은 연쇄 정상외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패널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은 한일 정상회담이 정말 오래간만에 열릴 그런 가능성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미국의 국빈 방문, 그리고 5월 달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일본 히로시마에서의 G7에 한국이 초청되느냐 여부가 지금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어떤 정상 외교를 통해서 한미일 간의 파트너십, 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가 매우 지금 절체절명의 그런 시급한 사안이 됐고, 미국은 이번에 이제 그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갖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라든지 또는 뭐 전략자산 개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하잖아요. 한국의 북한 핵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미국이 의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국빈 방문, 특히 한미 정상회담 70주년인데요. 이 70주년을 맞아가지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력이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미국이 지금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계속 미국이 지금 옥죄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미일 협력 파트너십 그리고 한미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뚫어주느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큰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위 한국과 일본이 호응하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대통령도 일본 방문, 그다음에 미국 방문까지 하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70주년이라고 하는 한미동맹, 소위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방위를 서로 뭐 지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미국 현지 언론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많은 돈을 갖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사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그렇게
투자한 만큼 우리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기술 정보나 재무 자료까지 요구하게 되는 제가 볼 때 굴욕적인 형태의 어떤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예를 들면 지금의 최근 행동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한 번 더 평화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한미일이 협력함으로써 저희 최전선에 있는 한국이 중국과 대치하는 형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많다. 그랬을 때 우리 경제에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소위 국민적 합의도 없고 동의가 낮은 상황에서 한일 강제징용 해법 문제가 실제로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적어도 지금의 행보들은 4월 달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최근에는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하고 비공개 연설회동을 가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난주 2일과 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앞으로 대통령실 수석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요,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1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약 2시간가량 이뤄졌는데 이 참석자는 중진 의원부터 초선 의원까지 선수가 다양하게 섞인 형태로 구성됐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등 대통령실의 여러 수석들도 배석했다고 합니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정부 또 대통령실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안다면서 윤 대통령은 나도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도 화합하는 모습으로 당을 잘 이끌어달라. 여기 있는 수석들과 소통을 자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원들에게 향후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고 경제 성장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또 다른 의원은요,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는 정상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경색된 상태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며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끌고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요, 이 강제징용 해법 결단과 관련한 자신의 속내를 또 밝혔다고 하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은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미래지향적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면서 대선 때 강제징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또 한일 간의 이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 취임 초부터도 외교부에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고도 전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저희 뉴스나인의 단독 보도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일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조성할 이 가칭 미래청년재단의 이 기금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순방을 했을 때 거기에 동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 IT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고 하죠. 네, 당시에 이 회장은 한국의 밤 행사를 마치고 재팬 나이트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 일본 IT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청년 기금 출연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일본 IT 기업이 참여해줘야 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도 참여할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설명에 이재용 회장이 공감을 했고 지난해 말부터 일본 소니와 도시바 등 일본 IT 기업들을 설득했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해서 재판까지 받았던 이 회장이 직접 나선 게 의외라는 반응, 또 일부 우려도 있었는데 한일 재계가 함께 참여하는 데다가 현 정부와 이 기금은 경제적 이익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와 같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법조계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의 스위스 다보스 포럼 순방에 동행했던 이재용 회장의 과거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죠. 아부다비에서 오랜만에 봤는데 다 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 맞습니다.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날 사실 다 찍는데 카메라가 보니까 다 캐논 아니면 소니. 여야는 정부가 일제 강행징용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 이걸 두고서 지금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네, 어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과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긴급 시국 선언과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 차원에서의 배상안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그리고 반국가적 야합과 불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했고, 정부의 배상안이 일본 입장에선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입니다.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불역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여당에선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 플러스 알파를 놓고 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제 제3자 변제 방식이 과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었죠. 문희상 전 의장이 내놓았던 아이디어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른바 굴욕 외교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배상은 안 된다고 한 야당을 향해서 제3자 변제안이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였다는 걸 상기를 시키면서 반박에 나섰고, 이어 오늘 오전 저희 TV조선에 출연해서는 이 문 전 의장의 안을 놓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고 나선 건데요. 정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 플러스 알파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야당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마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밀도 있게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정말 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해결책을 고민 끝에 내놨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거들떠 보질 않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따라서 논의에 참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도 야, 저게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평가한 의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정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문희상 안은 지난 2019년이죠. 민주당 출신 문 전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방안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과 그리고 양국 정부의 기부금,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서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2+2 플러스 알파 안으로 불렸는데요. 이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때 민주당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길길이 날뛰는 것이냐 이러면서 민주당은 강제징용 문제만져도 내로남불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정 위원장의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2019년 문 의장의 아이디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대5로 참여하자는 것이었고 지금의 정부안은 전부 한국 기업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특히 진 원내수석은 당시 문 의장의 안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도 일본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해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 원내수석의 목소리와 민주당 비판에 대한 정진석 위원장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죠. 사실은 민주당 아이디어다. 민주당 문희상 아이디어다. 완전 억지 주장이죠. 네. 당신의 아이디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대5로 참여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문희상 의장의 안마저도 당시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본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하게 하는 것 아니냐. 반쪽짜리 해법이다 해가지고 추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한국 기업이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죠. 정부의 의견을 비판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민주당도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 이렇게 제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저는 이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 방식이다. 굉장히 격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삼전도의 계묘 늑약까지 나오셨는데 조금 침착하고 차분해지셨으면 좋겠다. 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자문기구죠. 헌법상 기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석동현 사무총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구인 석동현 처장이 자신의 SNS에 정부안을 옹호하면서 일본의 반성이나 사죄 요구는 이제 그만하자는 주장의 글을 올려 야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석 처장은 그래서 정부 해법에 대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이어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일본의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 지배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석 사무처장은 일부 문구를 삭제했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수진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떼쓰고 악쓰는 나라라니 모멸감을 느낀다며 석 사무처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고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석 사무처장의 글 자체가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사무처장이 검사장 할 때 제가 법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평통 사무처장이 그러한 얘기를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월권이에요. 뭐 거의 직권남용이죠. 네. 자기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악쓰는 평통이 돼서는 안 돼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강제징용 배상 논란의 해법으로요. 문희상안 플러스 알파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자. 그리고 그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국민적 합의 없이 강제징용 해법을 내세우고 나서 거기에 반대하니까 이재명 당대표 방탄이라고 막 얘기하는 건 저는 하이데도 너무하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게 예를 들면 다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합의가 안 되는 거겠죠. 지금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안을 내놨으면은 좀 고개를 숙이면서 협의할 생각을 해야지 야당 160석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를 공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체인지 모르겠고요. 제3자 해법이 왜 안 되냐면 양금희 할머니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일본 전범기업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법리적으로 제3자 변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피해자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범기업도 안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제3자가 낸다라는 게 법률적으로 되는지 문제랑 하나랑 또 하나는 계속 얘기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내부에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 저 정부가 무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권 분립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강제징용이라고 찝어서 아마 돼 있지 강제징용 청구를 한 사람이 개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얘기하는데 내각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베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럼 어느 건지 얘기해 줘야 돼요. 아베 건지 오부치 건지. 그냥 아주 애매모호하게 일본 내각에 얘기한 내용들을 받아들여 얘기하게 되면 아베 걸 수도 있잖아요. 전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문희상 의장이 말씀하신 2+2 알파 얘기에 2에는 전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 정도를 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얘기했으면 논의는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당시 문희상 의장이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제안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예민한 문제가 돌출되는 바람에 유야무야 됐는데 문희상 안의 핵심은 제3자 대위 변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2 알파에 전범 기업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정부가 제시한 안과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전범 기업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희상 안에는 전범과 관련 없는 기업도 포함시켜야죠. 아마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이제 그 IT 기업들을 설득한 것이 아닌가 거승적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안을 이렇게 이제 부각시키는 이유는 이미 그때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이런 제3자 대위 변제라는 현실적 안이 대두되지 않았느냐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요. 사실 한일 관계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이거 언급하는 순간 그리고 한일 관계를 잘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매국노가 되는 그 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생각한다면 과거에 1970년대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화해하잖아요. 그다음에 9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수상과 공동선언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대와 국내적으로 상대국과 굉장히 적대적이고 상대국을 의심하는 세력이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당시 한 말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3.1절 때 한 말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거부감 없이 한일 관계의 협력이 도모된 것이고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닉슨은 아주 우파 중에 극렬 우파라고 할 수 있는데 닉슨이 먼저 중국 공산당에 손을 잡으니까 닉슨이 하는 정도면 뭔가 신뢰가 간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가지고 늑약이라고 하는 건 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인정할 부분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설득이라든지 아니면 전공법으로 우리가 이러해서 지금 일본과 지금 단계에서는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일본이 이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제 공을 그 소위 이니셔티브를 취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뭐 사도 광산 얘기 나오고 군함도 얘기 나오면은 이 국민 감성이 용납치 않아요. 사실 1인당 GDP를 PPP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높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 그 심리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는 그것을 예민하게 마치 또 어린아이 다루듯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일본의 긍정적 반응이 전제로 된다라는 점에서 향후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지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한 이탈표 사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비명계 그리고 친명계 모두 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런데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해법을 찾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먼저 비명계 쪽 움직임부터 좀 짚어드리면요.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모임 민주당의 길은 어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 당내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제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찌됐건 당내 갈등의 해법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당 상황에 대한 자연스럽게 의견이 오고 가고 또 다양한 말이 오갔지만 이게 의견을 모으거나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모임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면 잦은 사퇴 등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긴 했다는데요. 다만 지금은 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는 데에 결국 공감대가 모아졌고 민주당의 길 차원에서 이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와도 만찬 회담을 갖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이들에게 당내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당의 단합과 통합을 강조해서 단일 대우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화요일에 잡혀 있는 정례 토론회를 또 재개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그 민주당의 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후에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서 지난달 28일과 어제 토론회를 2주 연속 취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정례 토론회를 재개하기로 하고 또 그 주제는 대선 후 1년의 대한민국, 민주당의 모습과 나갈 길 이렇게 이제 잠정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내전 상태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민주당 내 상황에 이게 이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그것도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의 길 소속인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요. 오늘 한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상황을 수습하는 큰 방향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표결 결과가 약간 예상 외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거니까 또 뭐 식사라도 하는 게 또 여러 가지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아마 취소하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는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일단 큰 방향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으로 가면 안 되고 민주당을 위한 이재명이 돼야 돼요. 국민들이 이거를 방탄으로 보고 있어요. 그 눈길을, 그 민심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 민심과 싸우지 말자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종민 의원은 오늘요. 비명계 중진 30의원이 이 체포안 표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나눴던 그 대화의 뒷얘기를 또 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요. 지난달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명계 중진인 30의원이 부결을 하고 나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결을 주장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이 토론이 종료됐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체포안을 부결시키면 대표가 행동할 것이다. 이 같은 30의원의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놓고서 또 해석이 분분했었죠. 네, 김종민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30의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30의원은 당시 이 대표를 만나 부결을 시키면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이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김 의원은 하지만 그 후에도 이 대표가 거치 결단 대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도 전했습니다. 관련해 김 의원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30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결을 시키되 이 문제를 해결을 꼭 해야 되고 그러려면 대표가 결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끄떡끄떡해서 동의 표시를 했다. 대표께서 이제 그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재판 받으면서도 지지도가 올라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건 좀 그러니까 지금 현 그러니까 이제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30의원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 대표 측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 체제에 일단 힘을 실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더 좋은 미래 모임은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 약 50명이 참석하고 있는 당내 최대 정책 의견, 정치 행동 모임인데요. 더 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달 초에 베트남에서 워크숍을 열고 이 대표 체포안 부결 후 불거진 당 내홍 수습 방안과 내년 총선 전략 등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론과 함께 결국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 대표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고요.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구심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미래는 오늘 조찬 모임도 갖고 서명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표가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에 대한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당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오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 더미래 소속인 진성준 원내수석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안을 찬성했던 의원들을 상대로 이게 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찰이 명백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대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의원들은 자기 자신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탄압에 맞서서 함께 싸워나가고 그것이 부당한 탄압이고 정치 공세라고 하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가자라고 하는 설득이 필요하죠. 거취를 결단하든 어쨌든 당내 소통을 강화하든 결국 이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이 핵심 키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과연 어떤 입장일지 이 부분 어떻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이 대표는 일단 어제 그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 당내 갈등 수습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침묵을 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이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도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앞으로 이 당내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인사 변화 등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즉, 그 비명계나 계파 성향이 옅은 의원들을 새로 당직에 기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이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당내 수습 방안에 대해 침묵한 이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 좀 요구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대표님 혹시 또 당직 개편에 대해서 생각해두신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내 소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더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민주당 내 내분 상황이 좀처럼 이제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비명계와 친명계 모두 이제 과연 어떻게 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죠. 바로 더미래가 오늘 서명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이재명 대표가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 내부 분위기는 그 적전 분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상 봉합 국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만큼 더 큰 갈등들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갔을 때 이것을 봉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봉합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그냥 봉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한 당 혁신과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해명,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뭐 다음 주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어떤 방향으로 혁신하겠다. 뭐 주로 제가 볼 때는 공천권 문제나 소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본인의 보관이겠죠.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느 만큼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사법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대안이 부재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내려갔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소위 대책 없이 당대표를 내려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오히려 분열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부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유무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증거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밀어붙인 측에게 역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재판이 좀 진행되니까요.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그리고 적어도 유무죄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에 대해서 판단해보자는 생각이 많아서 일단 좀 제가 볼 때 지켜보자, 봉합하자.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제2차전을 하겠다. 이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유무죄 증거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니 유무죄도 가려지지 않고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본인은 억울하고 그래서 오랑캐들이 지금 나를 자꾸 이런 식으로 탄압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내려놓고 당과 자신을 분리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그 민주당 내에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은 내년 총선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수도권 서울 아니겠어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서의 지지율은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당 혁신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인간 이재명 자체가 지금 혁신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찬성했던 의원을 설득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본인은 지금 결단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진성주 원내수석의 얘기입니다. 네.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당원도 바꾸고 또 의원직도 지금 이제 차지하고 또 당대표도 되고 검수안박도 이제 그 실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리려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될 때 내려나가지고선 실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한 당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사 이익을 지금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사 이익이 계속되리라는 그런 기대감 하에 국민의힘도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순히 이재명 대표, 민주당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정당 의 어떤 진화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 회의감이 있어요. 하나 팩트하기만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과 관련해서요. 또 다른 여론조사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그것 가지고 네, 그거는 뭐 서로 교차적으로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에게 민주당 당내 갈등만큼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상당히 고민일 겁니다. 어제는 이 대표 스스로 이제 최측근으로 꼽은 인물이죠. 바로 김용 전 부원장의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 대선 때인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요. 남욱 변호사가 건넨 수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어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물론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출석했습니다. 검찰 측은 어제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돈 중 6억 원 상당이 실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고요. 이 돈이 대선 때 전달된 만큼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들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정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할 때마다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 영어로 리스트라고 적은 메모를 제시했는데 일각에서는 여기서 리가 이재명 대표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이 전달될 때 사용됐다는 골판지 상자를 직접 법정에 가져와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시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지난 2021년 9월 이후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정민영 변호사를 3차례 만났고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공개했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이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대선 기간에 공범인 정 변호사를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 역시 이제 혐의가 없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6억 원을 받은 바가 없다면서 공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검찰의 기소는 그물을 던져서 누구든 걸리라는 이른바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사건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을 이용해서
남욱 변호사의 돈을 가로챈 전형적인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김용 전 부원장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도 얻었다는데 적극적으로 결백함을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얘기조차 꺼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기를 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뇌물공여 피고인 신분으로 이제 재판에 함께出석한 유 전 본부장 역시 이 같은 김용 부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어제 재판에서 이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허위 사실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선처받고자 한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이는 유 전 본부장이 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으로 6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 김용 전 부원장 혐의가 불거진 이후에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이 없다. 김 전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었고 반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6억 원이 전달했다면서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하고 결국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나온 이 대표와 또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밝혀질 겁니다. 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용한테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네, 한편 어제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와 정민영 변호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용 전 부원장과 공모 관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요 민주당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른바 이제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 2명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의사도 없이 변호인으로 선임되거나 이미 사임계를 낸 다른 사건을 핑계로 접견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요. 이들 두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18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정황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들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 유 전 본부장이 진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변호사들하고 김의겸 의원이 통화한 날이라고 밝힌 그 지난해 10월 18일은요. 김 의원이 국감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 또는 협박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부르고 변호사 접견을 막는 등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수차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 협박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김용 전 부원장은 체포가 됐다며 그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국감에서 나온 김의겸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이 법무부 온라인을 통해서 변호인 접견 선약까지 했어요. 그래서 구치소까지 가는데 헛걸음을 쳤습니다. 예약이 돼 있었는데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서 접견을 못했어요. 검찰이 그동안 수용자를 불러서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어요. 수상하게 느껴져서 유동규하고 직접 통화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동규의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유동규의 반응이 이겁니다. 첫 번째, 검사님 만나는데 변호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말은 10월 20일 석방될 예정이니 유동규 씨는 확신을 가지고 10월 20일 석방될 예정이니 그때 만나자라고 유동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이런 김의겸 의원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공범 쪽에서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도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동정을 살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재판에서 이제 검찰이 내놓은 주장과도 결국은 결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재판에서는 또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유튜브를 통한 유 전 본부장의 이른바 이제 연쇄 폭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김 전 부원장 측은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간됨을 지적을 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출연 상황을 언급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특히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을 자질구레한 심부름이나 맡아 하는 사람을 이르는 속된 표현을 사용해서 깎아내렸다며 강하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 측은요, 이 유튜브 촬영은 재판 외의 활동으로 이번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언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공개된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을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특히 앞서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출장에서 자신도 이 대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며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했고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골프를 즐겼는데 어떻게 김 전 처장을 기억 못할 수가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느냐 모르냐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재명을 돕던 사람이. 근데 그걸 그렇게 하고 너무 아프죠. 미안하죠, 저는. 저하고 이재명하고 거기 멜버른에서 골프장을 이제 셋이 가게 된 거죠. 한 16번 홀인가 17번 홀에 갔어요. 갔는데 이재명 시장이 이거 다 끝나가네. 이제 아쉬워하시더라고. 이제 18홀까지니까. 그래갖고 한 11번부터 다시 쳐가지고 좀 끝내자. 또 남의 홀에 들어가서 치니까 또 티샷도 잘 돼. 너무 웃긴 거야, 셋이서. 김문기 차장도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골프장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시장님 공 많이 접어올까봐. 그래서 이제 공도 많이 챙겨오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이제 서포터도 다 하고 카트 다 몰아주고 이제 가서 시장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고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앞서 공개됐던 이제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생전 육성에서도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하고 골프를 쳤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네, 고 김문기 전 처장은 이 대표와 함께 간 해외 출장 당시에 가족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서 이 대표와 골프를 같이 쳤다며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었죠. 반면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에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을 했었고요.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의혹으로 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생전 육성 그리고 이 대표의 과거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누군지 제가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이 대표 측은 이 선거법 재판에서도 고 김문기 처장과 몇 번 봤다고 아는 사이는 아니라면서 친분이 없기에 모른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정권 교체 후에 첫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죠.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서 연설할 예정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건 이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이던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 이제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아주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축사 약 5분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10,000명이 넘는 당원들 앞에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행동과 실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 삶만 보고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다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난 연세대 학위수여식 연설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가 방치된다면 어떻게 혁신을 기대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한일 관계 역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미래 세대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겠다는 메시지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새 여당 지도부가 이른바 이준석 사태라는 위기를 딛고 탄생하는 만큼 화합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내부 총질이 횡행하면 이를 추진할 힘이 생기겠냐며 새 지도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당부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표 결과는 보지 않고 퇴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당대회의 세부 일정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이 당대표 당선자 발표는요. 오후 4시 45분쯤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4명과 1명을 뽑는 이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는 오늘 바로 확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지난 2021년 이 전당대회 최종 당원 투표율 45.36%보다 높은 55.1%로 집계가 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만큼 당원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이제 최대 관심은 바로 이 과반 투표냐 아니면은 결선 투표로 이어지느냐 그 여부가 될 것인데 오늘 오후 이 발표될 투표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은 차기 당대표는 그대로 확정이 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일간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찌감치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는 이제 결선 투표다 이렇게 꼽혀왔습니다. 특히 1강 3중 구도를 이어온 이 김기현 후보, 그러니까 1강 후보죠. 득표율 50%를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 여부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1강을 거친 김기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김 후보의 과반 득표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이 이유로는 김 후보가 전당대회 막판에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서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을 두고 경쟁자인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심각한 결격 사유라면서 김 후보의 사퇴까지도 촉구했죠. 어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같이 열면서 전당대회 이후라도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관련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당을 위한 충정으로 다음의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함께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김기현 후보 측은 안철수, 황교안 후보를 향해서 경선 불복을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이 두 후보가 힘을 합쳐 당원들의 명령마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경선 정신을 훼손하는 아집이자 독선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요, 이 전당대회 결선 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절반이라고 예측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선거라는 것이 이제 뜨거운 경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소 과열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진흙탕, 뭐 역대급 혼탁, 뭐 이런 표현까지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마 오늘부터는 아마 그런 표현을 아마 자제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사실은 뭐 기자분들에게, 당 기자분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높은 투표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게 유리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게 추격자들에게 유리할지는 좀 해석이 분분한데요.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이제 결선 투표가 이뤄질 경우에 과연 어떤 후보가 2위에 올라서 그 결선 투표에 오를지, 이 부분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랑 천하람 후보가 2, 3위를 다투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 2위를 대상으로 하는 결선 투표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결선 투표가 치러지게 된다면 비윤, 반윤 표심이 한 후보에게 결집이 되면
일강을 굳힌 김기현 후보라도 당선을 확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일각에선 안철수 후보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지만 천하람 후보 역시 이준석 전 대표의 집중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체제 때 늘어난 당원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 후보든 안 후보든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사실상 관건은 이 후보 간의 연대가 꼽히게 될 텐데요. 만약 2위 후보에 탈락한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한 표심이 쏠린다면 역전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뿐만이 아니고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윤 대 비윤의 구도로 지금 명확하게 가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의 지도부 입성, 과연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는 허은하, 김용태 후보가 있고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이기인 후보가 있죠. 이들 후보 중 한 명이라도 당선될 경우 새 지도부에서 이 전 대표 측이 당내 주류인 친윤계를 견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한 명은 최고위에 입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이준석계 후보들의 성적표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 행보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결선 투표가 가능성 반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결론이 나려면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괜히 말 잘못해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전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는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이제 국정 운영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입장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일단 결과를 보면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립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아마 주시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는 아마 우려와 안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에서 55 사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50 아래가 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윤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1차에서 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55% 이상이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지지한 부분에서 당원들이 모두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거니까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그 이유가 더 문제죠. 울산 KTX 문제나 대통령 행정실 행정관의 개입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이리 하건 저리 하건 제가 볼 때는 참 골칫거리가 남아있는 경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법정에선 아역 스타입니다. 만취운전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 김세론 씨의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목숨을 걸고 구하는 꼬마로 출연을 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던 아역배우 출신 김세론 씨가 오늘은 법정에 섰습니다. 김세론 씨는 지난해 5월 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강남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오늘 그 첫 공판이 있었던 겁니다.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세론 씨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지만 재판이 끝난 후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응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중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보상 같은 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벌금형 구금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신 것처럼 죄송하다라는 말로 심경을 전한 김세론 씨는요, 이 법정 최후 진술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이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을 망설였던 그 김세론 씨는요, 직업이 연예인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네라고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고 하죠. 오늘 재판이 이제 첫 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세론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 또 동승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김세론 씨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오던 김세론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검찰에서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벌금형을 구형한 걸로 사료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인 측에서 이 생활고 얘기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는데 지난해에도 사고 보상금 그리고 작품 하차로 인한 생활고 얘기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이 사고 보상금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해 이 음주운전 당시에 그 김 씨가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으면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주변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었었고 김세론 씨가 이 피해를 입은 상점들을 찾아가서 사과와 함께 직접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 목격자 설명으로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전부 다 깨져가지고 갑자기 튕기 나가지고 길거리 깔려 있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여기 밑에 가게 아주머니 막 쫓아왔더라고요. 정전해가지고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거 계산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게 된 거 깜짝 놀랐죠. 이 고압선 보는 순간 그 밑에는 전부 다 그 전기선이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뭐 화재도 안 생기고 수명도 안 나고 하는데 다행이지. 김세론 씨는 이 피해 보상금뿐만 아니라 출연 예정이었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도 중단하면서 지난해 11월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전해질 만큼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중학생이 마약을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최근 배우 유한 씨가 코카인 등 약물 4종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온라인 메신저로 마약을 사고 또 집에서 직접 투약까지 하다가 적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는 바로 이 중학생의 엄마였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6일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딸이 마약을 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고요. 또 이 중학생 딸에 대해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해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서 현재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요즘 갖가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학생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에 판매자가 약속된 장소에 숨겨놓은 마약을 찾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마약을 투약한 후 아파트 계단에 쓰러진 걸 엄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샀고 투약은 처음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학생이 가상화폐로 온라인에서 마약을 샀다. 정말 모든 게 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구매가 암암리에 퍼지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엔 29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약 확산을 우려하며 전쟁하듯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따르면요, 마약 유통의 72% 이상이 온라인 메시저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엄단 의지를 보인 만큼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막을 수 있을지 성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배신이 밝힌 미제 사건.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002년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혼자 근무하던 경찰관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해서 이른바 백경사 피살 사건으로 불리면서 21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의외의 제보로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사라졌던 백경사의 총을 찾은 건데 이 경찰은 지난달 이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 백경사의 총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서 총기를 직접 찾았고 또 일련 번호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의외의 제보라고 했어요. 이게 누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제보를 한 사람이요. 놀랍게도 무기징역형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였습니다. 게다가 그 수감자는요, 지난해에 검거돼서 세상을 놀라게 했었는데 이게 또 21년간 미제 사건이었던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건의 범인인 이승만이었습니다.
이 이승만은 2001년에 공범 이정학과 함께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총기를 빼앗아서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해서 은행 직원을 총기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공범 이정학은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이 자백으로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이 참작돼서 이승만보다는 적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해서 21년 만에 검거돼서 검찰로 송치되던 지난해의 두 사람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찰 간분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21년 만에 검거되셨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습니다. 왜 부인하다 이제서야 시인하셨죠? 심경 변화 있었습니까?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랑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습니까?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21년 동안 본인이 안 잡힐 줄 알았나요? 그런데 이승만은 왜 갑자기 옥중 제보에 이 시기에 나선 건지 혹시 본인이 한 짓을 이렇게 자백이라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승만은 경찰에 편지를 보내 백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이 이정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현장에서 사라진 총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여죄를 말하기 위해 제보를 한 게 아니라 공범이었던 이정학을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제 오래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옥중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좀 수사 중이라서 경찰도 언급을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승만이 먼저 경찰에 붙잡힌 공범 이정학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에게 죄를 떠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옥중 제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승만은 재판 과정에서 이 범행을 자백한 이정학을 향해서 분노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정학은 간사하다. 얼마나 살고 싶으면 저럴까. 피눈물 난다. 친구라는 말에 의리로 죽어주겠다고 제가 다 덮어 쓰겠다고 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승만은 지난해 체포됐을 때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다가 이정학이 자백을 했다는 것을 알고 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경찰 설명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끈질긴 추궁과 공범 이정학의 자백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결국은 범행 일체를 시인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 여겨졌던 이제 총기를 찾은 거고요. 또 제보까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백경사 피살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이승만이 이정학을 백경사 살해범으로 지목을 했지만요. 이 말을 다 믿을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힘듭니다. 이승만이 말한 장소에서 이 총기가 발견이 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도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경찰은 백경사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수감 중인 이승만과 이정학을 접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북경찰청장은 현장에서 근무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 동료의식을 느끼고 돌아가신 분의 한과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